미국 보잉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늘 그랬듯이 한국이 자신들의 무기를 군말 없이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번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1조 원이면 충분한 무기를 무려 3배가 넘는 가격에, 그것도 기술 이전 없이 판매하려 했지만 한국은 더 이상 거래 관계에서 을의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상상도 못할 상황이지만 한국은 결과로서 당당히 증명해냈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어떤 저력이 미국의 갑질을 저지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에린 맥칼리스터입니다. 보잉사 아태 지역 전략 고문으로 일하고 있죠. MIT에서 국제정치학 박사를 따고 펜타곤에서 10년간 전략 분석관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제가 목격한 일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2024년 가을, 보잉 본사에서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한국의 조기 경보기 사업 때문이었죠. 3조 원 규모의 거대한 프로젝트였어요. 회의실 스크린에는 E-737AWNC의 사양서가 떠 있었고 참석자들의 표정은 여유만만했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따낼 수 있을 거야. 리처드 핸더슨 고문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전 의회 군수위원회 차관 출신인 그는 한국을 잘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한국은 결국 우리 것을 살 수밖에 없어. 다른 선택지가 없거든. 로라 메디슨 부사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어요. 맞아요. 지난 30년간 한국은 한 번도 우리 제안을 거절한 적이 없잖아요. 이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한국 측에서 온 질의서를 보니 예전과 달랐어요. 성능이나 가격보다는 기술 이전 조건을 계속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문장이 있었죠. 기술 협력 없는 단순 도입은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의 방향과 맞지 않습니다. 기술 이전은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요. 로라 부사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30년간 쌓아온 기술을 왜 넘겨줘야 하죠? 그럼 나중에 경쟁자가 될 텐데요. 제이슨 리브스가 제 옆에서 속삭였어요. 에린, 이상하지 않아? 한국이 이렇게 끈질기게 기술 이전을 요구한 적이 있었나? 보통은 비싸더라도 완제품으로 협상을 마무리했는데 말이야. 맞았습니다. 과거 한국은 기술 이전을 포기하는 대신 할인이나 다른 혜택을 받는 방향으로 협상을 마무리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마치 기술 이전이 없으면 아예 사지 않겠다는 뉘앙스였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남아 한국 자료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KF-21 전투기, K2 흑표 전차, 천국 미사일, K9 자주포. 언제부터인가 한국은 독자 기술을 하나둘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런 무기들이 실제로 해외에 수출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설마 진짜로 우리 제안을 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불안함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자료를 보면 볼수록 한국의 기술 수준이 상당하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퇴근길에 제이슨이 말했어요. 에린,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한국이 아무리 발전했다 해도 우리 수준까지 오려면 최소 10년은 더 걸릴 거야.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느꼈거든요. 더 이상 기다리는 눈이 아니라 선택하는 눈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제 책상 위엔 한국 언론 모니터링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헤드라인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보잉의 기술 독점, 이제 그만. 조기 경보기도 우리 기술로 만들자. 미국의 갑질,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한국 언론들이 일제히 기술 이전 없는 도입을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기사 내용의 수준이었어요. 단순한 감정 표출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술 분석과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기사에서는 이렇게 썼더군요. AESA 레이더 기술은 이미 KF-21에 적용됐고 데이터 링크 시스템도 우리가 개발했다. 조기 경보기 제작에 필요한 핵심 기술들을 우리는 이미 보유하고 있다. 더 놀라운 건 댓글들이었어요. 과거라면 그래도 미국 것이 좋지 않나? 라는 반응이 많았을 텐데 이번엔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술 없이 사봤자 또 종속만 심해진다. 이제 우리도 만들 수 있는데 왜 굽신거려야 하나? K9도 세계 1위인데 조기 경보기 못 만들 이유가 뭐야? 유튜브에선 더 직설적이었죠.
한 채널에서는 미국이 한국을 호구로 보는 증거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는데 조회수가 하루 만에 100만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댓글도 수천 개가 달려 있었어요. 언제까지 기술 종속국으로 살 거야? 우리 세금으로 사는 건데. 왜 우리 기술로 못 만들어? 이스라엘도 자기들이 만드는데 우리가 못할 이유가 뭐야? 오후에 긴급 화상회의가 다시 소집됐어요. 로라 부사장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한국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기술 이전 조건 재검토를 공식 요청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뭐죠? 리처드 고문이 물었어요. 만약 재검토가 어렵다면 다른 대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합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있었거든요. 재검토? 리처드 고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뭘 재검토해? 우리 입장은 확고해. 기술 이전은 없다. 그게 싫으면 사지 말고. 하지만 저는 한국 측 공문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거기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최후 통첩의 뉘앙스가 숨어 있었어요. 특히 마지막 문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기술 종속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진정한 기술 협력을 원합니다. 에린, 설마 진짜 다른 업체로 갈 거라고 생각해? 제이슨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글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여론이 심상치 않아요. 이건 단순한 협상 전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 SNS를 계속 모니터링했어요. 놀라운 건 일반 시민들까지 조기 경보기 기술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AESA 레이더 기술은 우리도 충분히 개발 가능하다. KF-21에 이미 들어가 있잖아. 이스라엘 엘타 시스템이 보잉보다 더 앞서 있다는 평가도 있던데. 플랫폼은 KAI가 만들고 레이더는 한화가 만들면 되는 거 아냐? 이건 그냥 감정적인 반발이 아니었어요. 정보에 기반한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국방기술에 대해 이렇게 깊이 있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게 충격이었죠. 더욱 놀라운 건 이런 여론이 정부 정책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한국의 방산기술 현황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형식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이 아무리 발전했다 해도 미국을 따라올 수는 없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자료를 파면 팔수록 제 확신은 흔들렸습니다. KF-21은 이미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AESA 레이더도 독자 개발해서 탑재했더군요. 성능도 상당한 수준이었어요. F-16보다 우수하고 F-35에 근접한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K 흑표 전차는 더욱 놀라웠어요. 독일 레오파르트 EH를 능가한다는 외국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와 있었습니다. 특히 능동방어 시스템과 화력 제어 시스템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했어요. 이 정도일 줄 몰랐네.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천국 미사일의 성능 자료를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요격 확률이 패트리어트 PAC-3와 비슷한 수준이었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사거리와 기동성에서는 오히려 천공이 앞선다는 분석이었습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었어요.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인도, 호주 등에 수출되면서 세계 시장에서 독일 PGH-2000과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평가에서는 K9이 더 우수하다는 결론까지 나왔더군요. 가장 충격적인 건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였어요. 국방비의 상당 부분이 독자 기술 개발에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하에 말이죠. 다음 날 전략회의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수준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조기 경보기 분야에서도 독자 개발이 불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리처드 고문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에린, 정신 차려. 한국이 우리 기술 없이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30년 전에도 그런 소리 했지만 결국 우리한테 왔잖아. 기술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하지만 30년 전과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그때는 한국에 기초기술이 없었지만 지금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어요. 특히 전자기술 분야에서는 기술 넘기면 그들은 곧 경쟁자가 될 거야. 로라 부사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키워준 나라가 이제 감히 눈을 마주쳐. 이건 배은망덕이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걸 말입니다. 항상 관리 대상 정도로만 여겨왔죠. 마치 우리가 한국을 도와줬으니 영원히 감사해야 한다는 식의 사고였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제가 반박했습니다. 한국이 우리 기술 없이도 상당한 수준의 무기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K9 자주포만 해도 세계 시장에서 우리와 경쟁하고 있고요. 제이슨이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에린, 내 말이 틀린 건 아니야. 하지만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잖아. 기술 넘기면 나중에 경쟁자가 되는 건 확실하니까. 회의가 끝나고 제이슨이 다가왔습니다. 에린, 내 말이 맞을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없어. 주주들이 가만히 있겠어?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비즈니스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맞는 말이지만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같았거든요. 우리가 추구하는 게 진정한 동맹인지 아니면 그냥 일방적인 종속 관계인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스웨덴 사부와 이스라엘 엘타 시스템에 기술 협력을 공식 문의했다는 정보가 들어온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이들 업체가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건 블러핑이야. 리처드 고문이 단언했습니다. 한국이 설마 우리를 버리고 다른 데로 가겠어? 불가능해. 미군과의 연동성은 어떻게 할 건데?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한국의 움직임을 계속 지켜보니 이게 단순한 협상 전술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특히 한국 국방부 관계자가 언론의 한 발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미군과의 연동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만의 독자적 운용 능력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자주 국방이 가능하거든요. KAI에서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국산 조기 경보기 설계에 착수한다는 거였어요. 플랫폼은 KAI가 레이더는 한화 시스템이 전자전 장비는 LIGNX1이 담당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예산과 일정까지 구체적으로 발표했어요. 말이 안 돼. 로라 부사장이 소리쳤어요. 조기 경보기를 혼자 만든다고?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얼마나 복잡한 시스템인지 알아? 저는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이미 필요한 모든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전투기도 만들고 레이더도 만들고 전자전 장비도 만드는 나라였거든요. 문제는 이 모든 걸 하나로 통합하는 시스템 엔지니어링 능력이었는데 이것도 KF-21 개발 과정에서 상당한 경험을 쌓았더군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들 제 말을 믿고 싶지 않아 하는 표정이었죠. 그때 한 동료가 한국 뉴스를 보여줬어요. KAI 사장이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술을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 기술로 우리가 원하는 무기를 만들 수 있어요.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말입니다. 옆에서 한화 시스템 대표도 자신 있게 말했어요. AESA 레이더 기술은 이미 확보했고 이를 조기 경보기에 최적화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술은 수단일 뿐, 기준은 우리가 세웁니다. 저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기술을 사는 나라가 아니다. 기준은 우리가 세운다. 언제부터 한국이 이런 자신감을 갖게 된 걸까요? 더 충격적인 건 한국 국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독자 개발 발표에 환호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이제야 제대로 된 선택을 했다. 자랑스럽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상세한 기술 분석까지 올라오고 있었어요. KC-330 수송기 플랫폼에 한화의 AESA 레이더 올리고 LIGNX1의 전자전 장비 탑재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스라엘도 자기들이 만드는데 우리가 못할 이유가 뭐야? 이건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이 원하고 정부가 따라가는 구조였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힘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여론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했거든요.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한국 관련 자료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국은 이미 무기 수출 7위 국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기를 수입만 하는 나라가 아니었던 거죠. 한 달이 지나자 보잉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변했습니다. 한국이 진짜로 독자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더욱이 사부와 엘타 시스템이 한국과의 기술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어요. 전략회의에서 저는 마침내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거래가 아니에요. 한국은 존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존중? 리처드 고문이 비웃었어요. 무기 장사에 무슨 존중이 필요해? 이건 비즈니스야, 에린. 감정을 섞으면 안 돼. 아니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와 동등한 파트너십을 원하고 있어요. 기술 종속이 아니라 기술 협력을 말이죠. 그들은 더 이상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관계를 원하지 않아요. 로라 부사장이 차갑게 반박했습니다. 에린,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거 아냐? 이건 비즈니스야.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기술 이전은 할 수 없어. 주주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건데?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지난 한 달간 본 한국의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럼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에게서 원하는 게 뭐죠?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 아니면 진정한 동맹?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대답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제이슨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물론 동맹이 중요하지.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핵심 기술을 다 넘겨줄 수는 없잖아. 나중에 경쟁자가 되면 어떻게 해? 그런데 이미 한국은 경쟁자가 되어가고 있어요. 제가 반박했습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세계 시장에서 우리와 경쟁하고 있고 KF-21도 수출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술을 주지 않는다고 경쟁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리처드 고문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더욱 기술을 넘기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키워준 나라가 이제 감히 우리와 경쟁하겠다고? 이건 배은망덕이야. 키워줬다고요? 저는 반문했습니다. 한국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했는지 아세요? 그리고 한국의 기술 발전은 한국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뤄진 거예요. 우리가 다 해준 게 아니라고요. 그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한 자료를 다시 정리했어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30년간 미국 무기에 천문학적인 돈을 지불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얻은 기술 이전은 거의 없었습니다. 모든 걸 다시 사야 하는 구조였던 거죠. 반면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계속했어요. 심지어 개발한 기술을 다시 미국에 역수출하기까지 했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 무엇이 달랐을까요? 보고서 마지막 줄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한국에게 기술을 팔았지만 철학은 사지 못했다. 한국은 이제 자신들만의 철학으로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사직을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이 조직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5주차에 접어들자 한국에서 폭탄 같은 발표가 나왔습니다. 국방부가 보잉과의 협상을 전면 보류한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것도 아무런 예고 없이 말이죠. 이제 진짜 심각해졌어. 제이슨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우리를 포기하는 건가?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저는 한국 측 발표문을 자세히 읽어봤어요. 거기엔 비난이나 감정적인 표현이 전혀 없었습니다. 담담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 있었죠. 대한민국 국방부는 조기 경보기 도입 사업과 관련하여 기술 협력이 전제되지 않는 단순 도입 방식은 우리의 장기적 국방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보잉사와의 협상을 전면 보류하고 독자적인 대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한국은 화를 내거나 협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노라고 말한 거였죠. 그런데 이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로라 부사장이 급하게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건 예상하지 못한 일이야. 한국이 이렇게 단호하게 나올 줄 몰랐어. 리처드 고문은 여전히 여유를 부리고 있었어요. 일시적인 감정 표출이야. 시간이 지나면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거야. 한국이 우리 없이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한국의 이번 결정은 감정적인 게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전략적 판단이라고 봤어요. 특히 발표 시점이 절묘했습니다. 사부와 엘타 시스템과의 기술 협력 가능성을 충분히 타진한 후였거든요. 그날 저녁 워싱턴의 로비스트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말들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따위가 감히 우리를 거절해?
웃기는 소리야. 결국 돌아올 거야. 한국은 그냥 관리 대상일 뿐이야. 너무 큰 소리 치지 못하게 해야 해. 어떤 로비스트는 이런 말까지 했어요. 한국이 다른 선택을 한다면 미군 기지 문제도 재검토해야 할 거야. 그러면 한국이 얼마나 우리에게 의존하고 있는지 깨달을 거야. 저는 그 자리에서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을 너무 얕잡아 보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한국은 협상의 주체가 됐습니다. 더 이상 일방적으로 따라올 나라가 아니에요.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한 로비스트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에린, 한국에 너무 동정적인 거 아냐? 그들은 결국 우리 없이는 안 되는 나라야. 북한이라는 위협이 있는 한 선택권이 없어. 아니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선택할 수 있는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그 선택권을 실제로 행사하고 있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정말 한국이 우리 없이 안 되는 나라일까? 아니면 우리가 한국 없이 안 되는 상황이 된 건 아닐까? 한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우리의 핵심 동맹국이었어요. 만약 한국이 다른 선택을 한다면 중국 견제라는 우리의 전략에 큰 구멍이 뚫릴 거였습니다. 그날 밤 한국 언론을 모니터링하면서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한국 국민들이 정부의 결정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잘했다. 이제야 자주적인 선택을 했다. 미국 눈치 보지 말고 우리 길을 가자. 더 인상적인 건 이런 댓글이었어요. 어차피 우리가 만든 무기가 더 좋을 수도 있잖아. K9도 세계 최고고 KF-21도 잘 만들었는데. 기술 종속에서 벗어나는 게 진짜 독립이야. 이건 단순한 반미 감정이 아니었어요. 자신감에서 나오는 당당함이었습니다. 6주가 지나자 더욱 놀라운 소식들이 연달아 들려왔습니다. 사부와 엘타 시스템의 기술 검토 결과 일부 항목에서 보잉을 능가한다는 평가가 나온 거예요. 특히 엘타의 ELW-2090 시스템은 360도 커버리지에서 우리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말이 안 돼. 로라 부사장이 보고서를 던지며 말했습니다. 사부가 우리보다 낫다고? 엘타가 우리보다 낫다고? 불가능해.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특히 전자전 성능과 연료 효율성에서 유럽 업체들이 상당히 앞서고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가격이었어요. 보잉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성능은 비슷하거나 더 좋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동안 뭘 한 거야? 제이슨이 허탈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세계 최고라고 믿고 있었는데. 더 중요한 건 한국의 움직임이었어요. KAI, 한화시스템, LIGNX1이 공동으로 조기경보기 플랫폼을 개발하기로 정식 합의한 거였습니다. 심지어 구체적인 개발 일정과 예산까지 발표했어요. 제가 한국기술진과 화상회의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한수민 박사라는 분이 KAI 측 대표였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박사님, 정말로 독자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제가 솔직하게 물었어요. 한수민 박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맥칼리스터님, 우리는 이미 필요한 모든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 시스템 통합 능력도 충분히 검증됐고요.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의지였죠. 의지요? 네. 기술 종속에서 벗어나려는 의지 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가며 국방을 책임질 수는 없어요. 진정한 자주 국방을 위해서는 독자 기술이 필수입니다. 그의 말투에는 적대감이나 감정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논리적이고 냉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무서웠어요. 그럼 미군과의 연동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연동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만의 독자적 운용 능력입니다. 미군과 연동할 때는 연동하고 독자적으로 운용할 때는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야 진짜 자주국방이죠.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한국이 원한 건 단순히 무기가 아니라 진정한 독립이었던 거예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만약 보잉이 기술 이전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한수민 박사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그래도 독자 개발을 계속할 겁니다. 이건 단순히 무기 하나를 만드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철학이 걸린 문제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한국은 기준을 만드는 나라가 됐습니다.
기준? 제이슨이 되물었어요. 네. 이제 한국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른 나라들도 영향을 받을 거예요. 한국이 독자 개발에 성공하면 다른 동맹국들도 같은 요구를 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한국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한국과 동등한 파트너가 될 것인가입니다. 리처드 고문이 화를 냈어요. 에린, 내가 누구 편이야? 우리 회사 편이야? 한국 편이야? 저는 진실 편입니다. 제가 답했어요. 그리고 진실은 이제 한국이 우리와 대등한 파트너라는 겁니다. 그날 밤 한국 뉴스를 보면서 더욱 놀랐어요. 한국의 조기 경보기 독자 개발 소식이 다른 나라들에게도 큰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이 한국의 개발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제 진짜 우리가 을이 될 수도 있겠구나.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한국이 더 이상 무기를 사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거든요. 7주가 지난 어느 금요일, 저는 사직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 조직에서 일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거든요. 지난 몇 주간 겪은 일들이 제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사직서에 저는 이렇게 썼어요. 저는 동맹의 의미를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동맹은 종속이 아니라 상호 존중이어야 합니다. 기술 협력을 거부하면서 진정한 파트너십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월요일 아침 로라 부사장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에린, 정말 그만둘 거야? 한국 때문에? 이건 너무 감정적인 판단 아니야? 한국 때문이 아니에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더 많은 동맹국들을 잃을 거예요. 한국은 시작일 뿐이에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우리 기술을 보호하는 게 잘못된 일이야? 기술을 보호하는 건 당연해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동맹국을 파트너가 아닌 고객으로만 보는 건 문제죠. 한국은 30년간 우리에게 천문학적인 돈을 지불했어요. 그런데 받은 기술 이전은 거의 없었죠. 이게 진정한 동맹 관계일까요? 로라 부사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한국은 결국 돌아올 거야. 다른 선택지가 없어. 북한 위협도 있고 중국 위협도 있잖아.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다른 길을 찾았다는 걸 말이죠. 아니에요. 한국은 이미 자신만의 답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답이 우리보다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날 오후 한국에서 또 다른 발표가 있었어요. 여전히 최종 결정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독자 개발 로드맵을 더욱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3년 내에 시제기를 완성하고 5년 내에 실전 배치하겠다는 계획이었죠. 더 놀라운 건 예산이었어요. 우리가 제시한 3조 원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개발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개발 과정에서 축적되는 기술은 모두 한국 것이 되죠. 가장 인상적인 건 한국 국민들의 반응이었어요. 자랑스럽다. 이제야 진짜 독립국이 된 것 같다. 힘들어도 우리 길을 가자. 우리 기술로 만든 무기가 최고야. SNS에는 이런 댓글들이 넘쳐났어요. K9도 세계 최고인데 조기 경보기도 못 만들 이유가 뭐야? 이스라엘보다 우리 기술력이 떨어진다고? 말도 안 돼. 드디어 기술 식민지에서 벗어나는구나.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어요. 진정한 강함은 큰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조용히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한국은 화를 내거나 협박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담담하게 자신들의 선택을 했을 뿐이죠.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메모를 남겼어요. 우리는 한국에게 기술을 팔려고 했지만 그들은 이미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0년간 기술 종속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독자 기술을 개발해온 나라. 작지만 단단한 나라, 협박하지 않으면서도 세상을 바꾸는 나라. 그것이 제가 본 대한민국입니다. 한 달 후 한국의 조기 경보기 독자 개발 소식이 전 세계 방산업계를 놀라게 했어요.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가 한국의 개발 결과에 관심을 표명했고 몇몇 유럽 국가들도 기술 협력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확신했습니다. 이제 세상은 한국의 선택을 기다리는 시대가 됐다고 말이죠.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어요. 작은 나라도 자신의 철학과 원칙을 지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전 세계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강대국의 눈치만 보며 살아야 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걸 한국이 증명해 보인 거였습니다.